백두산 근처 얼음 속에 29년간 숨겨져 있던 비행기. 완벽하게 보존된 시신들 사이에서 발견된 피로 얼룩진 일기장.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충격적인 메시지. 이 일기가 발견된다면 내가 살아있든 죽었든 진실을 알려주세요. 내 딸 지우에게 엄마가 항상 사랑했다고 말해주세요. 부산에 사는 사회복지사 박지우는 뉴스에서 우연히 본 사진 한 장에 가슴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얼어붙은 비행기에서 발견된 사진 속 어린 소녀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지우는 항상 자신이 버려졌다고 들었지만 이제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솟아오릅니다. 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 그리울까? 의문으로 가득 찬 지우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파헤치는 진실은 권력, 배신, 그리고 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9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목소리가 마침내 세상에 울려 퍼질 때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시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 북부 백두산 근처의 험준한 산악지대 2025년 3월의 차가운 새벽 강한 북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국립극지연구소의 연구팀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얼음 아래에서 29년 동안 숨겨져 있던 작은 비행기의 잔해가 그들의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박사님,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젊은 연구원 김민수가 무정이를 통해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영호 박사는 서둘러 눈 덮인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장소에서 본 광경은 그의 30년 과학자 경력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세스나 비행기가 얼음 속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비행기의 표면은 마치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996년에 실종된 비행기입니다. 팀의 기록 담당 연구원 최지연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당시 뉴스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부산에서 이륙한 후 통신이 끊겼고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정영호 박사의 지시에 따라 팀은 조심스럽게 얼음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그들은 비행기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숨이 멎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조종석에 앉아있는 남자 조종사였고 다른 한 명은 뒷좌석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음이 그들을 완벽하게 보존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부는 창백하지만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팀의 의학 전문가인 이수진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여성의 팔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얼음을 더 제거하자 그것은 어린아이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군용 방수포로 감싸진 금속 상자였습니다.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여성의 팔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추었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영호가 물었습니다.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방수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속 상자가 있었고 그녀가 그것을 열자 마른 피로 얼룩진 작은 가죽 일기장이 나타났습니다. 일기장 옆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여성과 그녀의 품에 안긴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거예요.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혜진의 일기,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감정이 가득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일기가 발견된다면 내가 살아있든 죽었든 진실을 알려주세요. 내 딸 지우에게 엄마가 항상 사랑했다고 말해주세요. 최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여자아이, 지금 몇 살일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34. 정영호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1996년에 5살이었다면 지금은 34이겠죠. 팀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닌 잊혀진 인간의 비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부산의 바쁜 거리, 박지우는 34살의 사회복지사로
강서구 아동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어려운 가정 방문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3월의 저녁,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백두산 근처에서 국립극지연구소 팀이 29년 전 실종된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비행기 안의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으며 지우는 무심코 뉴스를 스크롤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발견된 비행기에서 회수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어린 소녀는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성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성의 미소, 그녀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그 눈의 모양은 지우 자신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들은 이야기는 그녀가 한국의 흔한 베이비 박스에 버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생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었고 그녀는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의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낯선 여성의 사진을 보면서 지우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얼굴에 대한 깊은 그리움. 왜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 그리울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그녀는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갑자기 발걸음을 돌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대신 부산 시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996년의 신문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비행기는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 그 여성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어린 소녀는 정말 자신이었을까? 도서관에 도착한 지우는 컴퓨터 검색대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춘 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력했습니다. 1996년 실종된 비행기 부산.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기사의 헤드라인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신불안정 여성, 자신의 딸을 납치하고 비행기로 도주 시도 중 실종.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에는 사진이 없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여성 나혜진 31씨가 자신의 친권이 박탈된 딸 밤을 불법적으로 데리고 나와 도주하던 중 탑승한 소형 비행기가 한국 북부 지역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당국은 악천후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기사들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모든 기사가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 불법 납치, 비극적인 결말. 하지만 그 사진 속 여성의 눈에서 지우가 본 것은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두려움, 그리고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도서관이 곧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마지막 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그것은 실종 사건 일주일 후에 작성된 짧은 추모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나혜진 씨의 전 남편이자 아이의 법적 친권자인 유명 의사 강민석 씨는 이것은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아이는 이제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우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아닌 본능적인 느낌. 그녀가 항상 알고 있었던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 버려진 게 아니었어.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날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기차로 서울로 가서 국립극지연구소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29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진실을. 밖으로 나온 지우는 차가운 3월의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녀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기도였고 약속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들이닥친 봄비가 서울역의 플랫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부산에서 첫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급하게 챙긴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고아원 시절의 유일한 기록물인 낡은 입소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울역을 빠져나온 지우는 우산을 펼치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월의 차가운 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강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국립극지연구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녀는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오전 러시아워라 한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기사가 룸미러로 그녀를 흘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있나요? 어제부터 기자들이 많이 몰려든다던데. 지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녀의 기억처럼. 국립극지연구소 앞에는 예상대로 취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인파를 헤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발견된 비행기 관련해서 정영호 박사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안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비행기와 개인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김 비서, 기자회견 준비는 다 됐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정영호 박사님, 안내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분이 비행기 건으로 박사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개인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시는데. 정영호 박사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혹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혹시 박지우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제 뉴스에서 본 사진 속의 여자아이가 제가 아닐까 싶어서 왔습니다. 정영호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층 회의실로 올라오세요. 지금 바로.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제 비행기를 발견했던 최지연과 이수진 박사도 있었습니다. 지우가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정영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박지우 씨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비행기에서 발견된 사진 속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방 안에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사진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5살 정도의 소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부산의 해운대 해변이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아프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정영호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투명한 보존 케이스에 담긴 가죽 일기장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나혜진 씨의 것입니다. 당신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은 분의 것입니다. 지우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케이스를 통해 그녀는 첫 페이지에 쓰여진 글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혜진의 일기.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메시지. 이 일기가 발견된다면 내가 살아있든 죽었든 진실을 알려주세요. 내 딸 지우에게 엄마가 항상 사랑했다고 말해주세요. 저희가 일기장의 일부를 해독했습니다. 최지연이 말했습니다. 나혜진 씨는 그녀는 전 남편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그는 그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했고 법정에서 그녀의 정신 상태를 조작해 친권을 빼앗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이 강민석인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영호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어제 도서관에서 옛날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모든 기사가 나혜진 씨를 정신 이상자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강민석은
그는 아이의 법적 보호자로 인터뷰를 했더군요. 이수진 박사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쓰여진 것 같아요. 지우는 화면에 나타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3월 15일, 드디어 지우와 함께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김영수 씨가 우리를 제주도로 데려다 주기로 했다. 거기서 우리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민석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는 사라져야 한다. 그가 지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가 병원에서 다른 여성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든 증거를 이 상자에 담았다. 지우야, 만약 네가 언젠가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세상 모두가 날 미쳤다고 해도 난 진실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의 서류에 적힌 입소 날짜, 1996년 4월 12일. 비행기가 실종된 지 거의 한 달 후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정영호 박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비행기에는 3명의 시신만 발견되었습니다. 조종사인 김영수 씨, 나혜진 씨,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최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원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주머니에는 서울의 유명 병원 아이디 카드가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강민석, 우리의 가설은 이수진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민석 씨가 그들의 도주 계획을 알아차리고 비행기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비행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당신은 그 비행기에서 나와 살아남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아내야 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누가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혜진 씨가 말한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요. 그녀는 일기장이 담긴 케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투명한 플라스틱 위를 쓸어내렸습니다. 29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영호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의지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유전자 검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요. 지우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평생 느껴왔던 그 이상한 공허함, 그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부재였습니다. 사랑했지만 기억하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기다려요, 엄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 싸울 차례예요. 대구로 향하는 KTX 안, 박지우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월의 햇살이 기차 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립극지연구소에서 받은 파일 복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내용 중 해독된 부분과 1996년 당시 신문 기사들, 그리고 어제 긴급히 진행된 DNA 검사 결과까지. 검사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나혜진은 박지우의 생물학적 어머니였습니다. 99.098%의 일치율, 과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대구역에 곧 도착합니다. 내리실 승객들은 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울리자 지우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가방에 넣고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구 군사병원. 어머니의 일기장에 따르면 나혜진은 1995년부터 1996년 초까지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강민석을 만났고
그가 저지른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대구 군사병원은 이제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민영화 이후 건물은 재개발되어 현대식 의료센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찾은 것은 건물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계세요? 지우는 현대식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조회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이 계신데요. 누구를 찾으시는 건가요? 젊은 리셉셔니스트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최영자 선생님이요. 90년대 중반에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리셉셔니스트는 잠시 컴퓨터를 확인한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영자 수간호사님 말씀이시군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가끔 자문으로 오세요. 오늘도 3층에 계실 겁니다. 원하신다면 연락해 드릴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최영자 수간호사는 이제 70대 초반의 우아한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지우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하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박지우 씨 맞나요? 그녀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놀랐어요. 29년 만에 그 비행기가 발견되다니.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시나요? 제 어머니에 대해서요? 최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요. 나혜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특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더 용기 있게 그녀를 도왔더라면. 지우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최영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찍은 그녀와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저와 어머니예요.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최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그 아이였어요. 혜진이 항상 당신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작은 여자아이, 그렇게 컸군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얼굴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혜진의 눈을 그대로 닮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강민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가 병원에서 무언가를 했다고요. 어머니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최영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네요. 내 집으로 가요? 거기서 모든 것을 말해줄게요. 최영자의 아파트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놓인 아담한 집이었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에는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최영자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할래요? 그녀가 주방으로 향하며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우는 응접실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영자는 곧 녹차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지우 옆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민석은 90년대 중반 대구 군사병원의 스타였어요.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고 잘생기고 재능 있는 의사였죠. 특히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했다고 칭송받았어요. 정부에서도 그의 연구를 지원했고 언론에서도 그를 마음의 의사라고 불렀죠. 그녀는 잠시 차를 홀짝인 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강민석은 특히 여성 환자들에게 실험적 치료라는 이름으로 의심스러운 약물을 투여했어요. 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 군인 가족들이나 저소득층 환자들이었죠. 그들은 질문할 권위나 지식이 없었어요. 지우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했군요. 최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늦은 밤 병실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강민석의 비밀 실험 노트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환자들에게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하고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었죠.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지만 그는 그것을 모두 치료의 일부라고 기록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신고했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최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병원 내부에, 그 다음에는 군 당국에, 마지막에는 경찰에까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그저 청소부였어요. 가난한 싱글맘. 반면 강민석은 존경받는 의사였고 정부 연구비를 받는 인물이었죠. 게다가요? 지우가 재촉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관계가 있었어요.
최영자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강민석은 그녀에게 친절했어요. 그녀는 그를 신뢰했고 둘은 연인 관계가 되었죠. 당신이 태어난 것도 그 시기였어요. 지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민석은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그의 비밀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이 변했어요. 최영자가 계속했습니다. 강민석은 혜진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의료 기록을 조작해 혜진이 망상과 편집증을 앓고 있다고 만들었죠. 그리고 법원에 친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겼군요. 지우가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최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의사의 말을 의심하겠어요? 특히 그가 환자의 의료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을 때요. 법원은 혜진에게 당신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지우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데리고 도망쳤나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최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혜진이 떠나기 전날 밤 이것을 내게 맡겼어요. 그녀가 편지를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당국에 보내달라고 했죠. 하지만 난 용기가 없었어요. 강민석의 영향력이 너무 컸거든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친애하는 당국자 분께 제 이름은 나혜진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제 딸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강민석 박사가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친권을 빼앗았지만 진짜 이유는 제가 그의 불법 약물 실험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최근에 발견한 사실입니다. 강민석은 지우에게도 치료라는 명목으로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방문에서 제 딸의 팔에 주사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아빠가 주는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딸조차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법적 수단을 모두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선택은 지우를 데리고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제 아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 주세요. 이것은 강민석의 비밀 실험 노트와 피해자 명단의 사본입니다. 나혜진 드림, 지우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눈물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들은 어디 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최영자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이 그것을 비행기에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녀의 금속 상자예요. 연구소에서 발견한 그 상자군요.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일기장과 사진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기장,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일기장에 모든 것을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연구소 팀은 아직 모든 페이지를 해독하지 못했거든요. 최영자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찾아내야 해요, 지우 씨. 혜진을 위해서. 그리고 그녀처럼 목소리를 빼앗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침내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29년 전에 침묵당한 그 목소리를. 최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우가 노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요. 최영자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진은 내가 만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 딸도 꼭 닮았군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 박지우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29년 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최영자 수간호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그녀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 강민석이 자신의 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팔 안쪽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것이 어린 시절 사고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흉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빠의 비타민이 남긴 흔적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립극지연구소의 정영호 박사였습니다. 박지우 씨,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연구소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나요? 지우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일기장에서 더 많은 페이지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나혜진 씨가 언급한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예요? 일기장 자체예요. 정영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특수 잉크로 글자 사이에 쓰여진 내용이 있어요. 자외선 아래에서만 보이는 통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은 여정을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서울국립극지연구소 저녁 7시, 지우가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연구원들로 붐벼야 할 시간이었지만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경비원만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영호 박사님 계신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든 연구원들이 긴급 회의로 외부에 나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돌아온다고 들었는데요.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영호는 분명 그녀에게 연구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최지연 연구원님은요? 아니면 이수진 박사님은? 지우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같은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지우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3월의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연구소의 모든 사람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갑자기 그녀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연구소 건물 맞은편 커피숍 창가에 앉아있는 최지연 연구원이었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빠르게 길을 건넜습니다. 커피숍에 들어서자 최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지우 씨, 어떻게 여기에? 정영호 박사님이 전화해서 연구소로 오라고 했어요. 지우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모두 회의에 갔다고 하더군요. 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모든 자료가 압수됐어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요. 무슨 소리예요? 지우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최지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강민석의 아들이 현재 국방부 고위 관료예요. 그들이 모든 자료를 가져갔어요. 일기장, 사진, 모든 것을요. 지우의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왜요? 그건 29년 전 일이에요. 이제 와서 왜? 정영호 박사가 일기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최지연이 속삭였습니다. 좌우에선 조명 아래에서 보이는 글이 있었어요. 강민석의 실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었죠. 날짜, 약물 이름, 피해자 명단까지.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발견되자마자 모든 것이 압수됐군요. 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영호 박사님이 당신을 위해 이것을 남겼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를 스캔한 파일이에요. 자외선 조명 아래에서 촬영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조심해야 해요. 최지연이 경고했습니다. 강민석은 여전히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주소가 적힌 메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주소는 USB 파일 속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에 언급된 한 인물, 김성민 기자의 주소였습니다. 일기장에 따르면
김성민은 1996년 당시 대형 일간지의 기자였고 나혜진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취재했지만 결국 강민석 측의 압력에 굴복해 나혜진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는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성민 기자님이시죠? 저는 박지우라고 합니다. 나혜진의 딸이에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 타세요. 김성민은 이제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깔끔했고 벽에는 옛날 신문의 일면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9년 동안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성민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발견됐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도요.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몰았던 기사를 썼죠. 지우가 말했습니다. 김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예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있는 물잔을 집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에 나혜진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믿었어요. 증거도 있었고 그녀의 말은 일관되었죠. 저는 진실을 파헤치려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압력이 있었어요. 김성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먼저는 신문사 간부들로부터, 그 다음에는 강민석의 변호사들로부터요. 그들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신문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위협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제 아들이 갑자기 명문대학의대에 합격했어요. 강민석의 도움으로요. 지우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그녀를 채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는 항상 권력자들에 의해 침묵당했습니다. 저는 결국 굴복했어요. 김성민이 계속했습니다. 나혜진을 정신 이상자로 묘사하는 기사를 썼죠. 그녀가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녀의 주장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나혜진은 당신을 데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비행기 사고가 났고요.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김성민은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오래된 금속 상자를 꺼내 지우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건 나혜진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남긴 거예요. 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배신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저를 신뢰했나 봐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단순히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나혜진의 목소리예요. 김성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녹음한 증언이에요. 저는 이것을 29년 동안 숨겨왔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공개할 용기가. 지우는 테이프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29년 만에 들을 수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재생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김성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제 이름은 나혜진입니다. 오늘은 1996년 3월 14일, 내일 저는 제 딸 지우를 데리고 이곳을 떠납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증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녹음이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석 박사는 군인들과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약물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저는 그의 비밀 실험 노트를 보았고 그가 피해자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혁신적인 치료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승인되지 않은 약물의 무차별적인 사용입니다.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석은 자신의 딸, 제 딸 지우에게도 이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 수단을 모두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저는 그녀를 데리고 도망칠 것입니다.
테이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제 딸 지우에게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제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내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서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알게 될 거야. 네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김성민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것을 가져가야 해요. 그가 테이프와 플레이어를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29년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부산 종합병원의 유전자 검사실 오전 10시. 박지우는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마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최영자 수간호사의 증언, 김성민 기자의 테이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지우 씨, 의사가 검사실에서 나오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우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문가다운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지우는 의사를 따라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발견된 여성의 DNA와 박지우 씨의 DNA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일치율은 99.98%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는 모녀 관계를 확실히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나혜진 씨는 박지우 씨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미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현실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석 씨의 의료 기록에서 추출한 DNA 프로필과의 비교 결과도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강민석 씨는 박지우 씨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모든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혜진과 강민석의 딸, 29년 전 비극적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감사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결과를 문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검사를 요청하시고 몇 시간 후에 법원 명령이 왔습니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와 샘플을 봉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 명령을 냈나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문서에는 국방부의 승인 도장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민석의 아들이 국방부 고위 관료라는 최지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환자에게 자신의 검사 결과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방금 출력된 문서를 봉투에 넣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적으로 당신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지우는 감사의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방법을 찾아 세상에 나오는 법입니다. 병원을 나오자마자 지우는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라노이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리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남자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고 2블록을 지난 후 갑자기 방향을 바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지우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친구인 이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는 그녀가 일하는 아동보호센터의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민지야, 나 좀 도와줘. 지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아파트로 가서 내 노트북을 가져와 줄 수 있어? 거기에 중요한 파일이 있어. 그리고 나 지금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 뭐? 감시? 민지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우야? 지금 설명하기 복잡해,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발 내 노트북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가던 그 카페에서 만나자. 1시간 후에 전화를 끊은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은 이미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연구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민지를 만나 노트북을 받은 후 그녀는 부산 외곽의 작은 펜션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시간 후 부산 중심가의 한 작은 카페. 지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마침내 민지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지가 자리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아파트 앞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 누군가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말했잖아. 나 감시받고 있다고. 이건 다 무슨 일이야?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뉴스에서 내 이름이 언급됐어. 비행기 발견 사건과 관련해서.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민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비행기 발견, 어머니의 일기장, 강민석의 실험, 그리고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에 대해. 민지의 얼굴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야, 지우야. 강민석은 여전히 의료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야. 그리고 그의 아들은 현재 정부의 핵심 인물 중 하나고. 알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 29년 동안 내 어머니는 정신 이상자로 기억됐어. 그녀의 이름이 지워졌어. 이제 그녀의 이름을 되찾아줄 시간이야.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법률적 마인드가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일단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 그리고 우리는 법적 조언이 필요해. 내가 아는 인권 변호사가 있어. 그에게 연락해 볼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녀는 최지연에게 받은 일기장 스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런째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이름들이야. 지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강민석의 실험 대상이었던 사람들의 명단이야. 그리고 여기 봐. 그녀는 특정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강지원 14세 강민석의 조카. 그의 조카까지도. 민지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30명이 넘는 이름이 있어. 지우가 말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야. 그리고 모두 다 강민석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어. 가족, 지인의 자녀, 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민지는 소름이 돋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실험이 아니야. 이건 체계적인 학대야.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지우는 즉시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야 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찾고 있어. 민지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두 여성은 서둘러 카페 뒷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좁은 골목을 통해 빠르게 걸었고 몇 블록을 지난 후 택시를 잡았습니다. 해운대 방향으로 가주세요. 민지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지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어떻게 할 거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어. 어머니의 녹음된 증언이 있고 일기장의 내용도 있어. 이제 우리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해. 민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도울게, 끝까지. 지우는 고마운 마음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택시가 해운대 방향으로 달리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지우 씨,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누구시죠? 지우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강민석의 아들이죠.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지에게 경고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그녀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저희 가족과 당신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제안입니다.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충분한 금액이 될 겁니다. 지우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돈이요? 이게 다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차갑게. 박지우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건 29년 전 일입니다. 증거는 오래되었고 당신의 주장은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에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태준 씨,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니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당신들일 거예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누구였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강민석의 아들이었어.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제안했어. 민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이름에는 가격표가 없으니까. 서울 광화문 광장 오전 10시. 봄비가 내리는 회색빛 하늘 아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간단한 탁자와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나혜진의 사진과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무대 뒤편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민지와 여성 인권을 위한 연대 단체의 김수현 대표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밤낮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강민석 측의 계속된 압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비됐어? 민지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국립극지연구소에서 압수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준비됐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이제 말할 시간이야. 김수현 대표가 먼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참석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9년 동안 침묵당한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나혜진 씨는 1996년 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왜곡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오늘 그녀의 딸 박지우 씨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카메라들이 그녀를 향해 있었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전국의 사람들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감각이 그녀에게 현실감을 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우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29년 전 저는 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 나혜진은 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는 오래되어 바스러질 듯했지만 그 안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일기장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강민석 박사, 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강민석의 이름은 여전히 의료계에서 존경받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를 범죄자로 지목하는 것은 대담한 발언이었습니다. 지우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오늘 또 강민석의 특별치료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 나중에 차트를 확인했더니 그 아이는 고작 13살이었다. 강민석은 그 아이에게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다. 그의 실험 노트에는 피험자 연료를 번 반응 양호라고만 적혀 있었다. 피험자. 그는 아이들을 그렇게 부른다. 지우는 잠시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1996년 1월 23일. 오늘 내 딸 지우를 만났다. 법원 명령으로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 있다. 지우의 팔에 주사 자국이 있었다.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아빠가 주는 비타민 주사라고 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강민석이 자신의 딸에게까지 내일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누군가는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군중은 충격에 빠진 듯 조용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분노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가 당국에 신고했지만 무시당한 이야기, 언론에 접촉했지만 배신당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딸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기로 결심한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를 읽었습니다. 1996년 3월 15일, 오늘 우리는 떠난다. 내가 사랑하는 것 중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 딸과 이 일기장 그리고 증거들 뿐이다.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한다면 적어도 나는 시도했다는 것을 지우가 언젠가 알게 되길 바란다.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29년 동안 제 어머니는 정신 이상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납치한 미친 여자로요.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권력자들의 범죄를 고발하려 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떠나기 전날 밤 녹음한 목소리입니다. 29년 동안 침묵당한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고 스피커를 통해 나혜진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제 딸 지우에게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제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내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서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알게 될 거야. 네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녹음이 끝나자 광장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여성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따랐고 순식간에 전체 광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마이크 앞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오늘 저는 제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나혜진은 미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용감한 어머니였고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군중의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나혜진의 진실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충격과 공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한 노인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김성민 기자였습니다. 그는 29년 전 나혜진을 배신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는 그녀의 딸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안도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우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김수현 대표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나혜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민지가 지우를 껴안았습니다. 너 정말 용감했어, 지우야.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수현 대표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쫓을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석과 그의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다른 피해자들, 그들도 목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김수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돌게요, 끝까지.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을 떠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혜진의 이야기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29년 동안 지워진 한 여성의 이름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무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제 광장은 거의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들리시나요? 제가 해냈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마침내 들렸어요.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를 구했어요. 그녀의 말은 텅 빈 광장에 메아리 쳤지만 그녀는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29년 만에 그녀는 마침내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묵과 거짓의 벽을 넘어서 광장을 떠나는 길에 한 젊은 여성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피해자 중 하나의 딸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강민석의 치료를 받은 후 평생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이제야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우 씨. 당신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해요.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일한 결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해운대의 작은 아파트 저녁 9시,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지우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마침내 어머니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의 행사는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나혜진의 진실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트렌드가 되었고 모든 뉴스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행사 후 그녀는 안전을 위해 임시로 이 아파트로 왔습니다. 민지의 친구가 소유한 이 작은 공간은 당분간 그녀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김성민에게서 받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국립극지연구소에서 압수되기 전에 최지연이 복사해준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아직 그녀가 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그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작은 봉투였고 겉면에는 지우에게 마지막 순간에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가득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우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우리의 도주 계획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기적적으로 우리가 살아남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 지우의 엄마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나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강민석이 저지른 범죄, 그가 무고한 아이들에게 한 일들, 그리고 그가 너에게 하려던 일.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진실은 종종 힘에 의해 억눌린다는 거야. 돈, 권력, 영향력, 그것들은 진실보다 더 큰 목소리를 가졌어. 오늘 밤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려고 해. 제주도로, 그리고 거기서 일본으로. 우리가 무사히 도착하면 너와 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어. 강민석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특히 내가 그의 비밀 실험 노트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있어, 지우야.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만약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다면 언젠가 네가 진실을 알게 되길 바라. 네 엄마가 미친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끝까지 싸웠다는 것을. 내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니야. 내 가장 큰 두려움은 네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자라는 거야. 네가 버려졌다고, 네가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우야,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그리고 나는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너를 지키기 위해 싸울 거야.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진실을 말했다는 의미일 거야. 누군가가 용기를 냈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것에 감사해.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든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해줘. 그리고 지우야, 절대로 잊지 마. 엄마는 널 사랑해. 항상, 영원히. 너의 엄마가 나혜진. 지우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29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마지막 말들. 엄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흐느낌으로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그녀가 항상 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는지, 왜 그녀가 항상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졌는지. 그것은 어머니의 부재였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목소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당신이 미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이 영웅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의 눈물이 멈췄을 때 그녀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달빛이 수면 위에 은빛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빛나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지우야, 뉴스 봤어? 민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강민석이 성명을 발표했어.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야. 그의 아들 강태준이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공개했어.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치매라고? 참 편리한 진단이네. 그들은 시간을 벌고 있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아버지가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수를 써도 상관없어. 진실은 이미 밝혀졌어.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어.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 민지가 계속했습니다. 김수현 대표가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연락했어. 그들 중 몇몇이 나서기로 했대. 그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 지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벽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대. 국립극지연구소에서 압수된 자료들도 검토하고 있고. 좋아,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여전히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조심해야 해. 통화를 마친 후 지우는 테이블로 돌아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29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얼음을 통과해 그녀에게 도달했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민지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다음 단계를 계획할 것입니다. 강민석과 그의 아들이 어떤 변명을 하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지우는 민지뿐만 아니라 김수현 대표와 몇몇 낯선 얼굴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 이분들은 강민석의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들이에요. 김수연이 소개했습니다. 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대요. 지우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각각의 눈에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진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법적 조치, 미디어 전략, 증거 수집.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어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 비행기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녀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았을까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알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잠시 혼자 있기 위해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끝났어요.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당신의 목소리가 될 거예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9년 만에 그녀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서점, 출판 기념회장, 6개월 후에 어느 화창한 가을날. 박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긴 줄을 이룬 독자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그녀의 책, 내 어머니는 미치지 않았다의 산더미, 같은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나혜진과 어린 지우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해운대에서 찍은 그 사진, 비행기에서 발견된 그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분 어서 오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젊은 여대생이 책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인데요. 지우 선배님의 이야기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특히 어머니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침묵당한 모든 목소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녀는 책에 서명을 하고 다음 독자를 맞이했습니다.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그녀의 책은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나혜진과 강민석의 이야기, 29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비행기와 그 안에 담긴 비밀, 그리고 지우가 진실을 발견하게 된 여정까지 모든 것이 책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책의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은 여성 인권을 위한 연대와 의료학대 피해자 지원센터에 기부되었습니다. 강민석의 실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지우는 민지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 지우야, 민지가 말했습니다. 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이제 전국의 대학에서 이 사례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의료윤리 수업에서 이 사례를 다루고 있대. 의사의 권력과 책임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강민석은 어떻게 됐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여전히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 법정에서는 그가 재판을 받을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어. 하지만 그녀는 잠시 웃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강태준이 자발적으로 기부했대. 자발적으로? 민지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검찰이 강태준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거든.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어. 그는 자신의 정치 경력을 살리기 위해 선의의 제스처를 보인 거지. 두 여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민 기자는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29년 전에 쓰지 못했던 기사를 썼어. 지우가 말했습니다. 은퇴했지만
특별 기고문으로 나혜진의 진짜 이야기를 발표했지. 그의 기사는 많은 언론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어.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립극지연구소에 가야 해. 연구팀이 비행기에서 발견된 모든 물품을 기증하기로 했거든. 그것들로 특별 전시회를 열 예정이야. 그 전시회 이름이 뭐라고 했지? 민지가 물었습니다. 29년의 침묵, 나혜진의 이야기야.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 특별 전시실을 마련했대. 사람들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약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야.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지우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 이 나라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더 주의 깊게 듣고 더 깊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고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극지연구소에 도착하자 전경호 박사가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박지우 씨, 어서 오세요. 전시실이 거의 준비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연구소 로비에는 특별히 마련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비행기에서 발견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나혜진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금속 상자까지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나혜진의 이야기가 패널로 설명되어 있었고 그녀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마지막 녹음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 부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실 한쪽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고 이미 많은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시범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영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혜진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질문하는 마음, 비판적 사고, 그리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희생이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정영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지우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금속 상자의 이중 바닥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였어요. 내용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강민석의 실험 자료입니다. 정영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나혜진 씨가 복사해온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는 모든 피험자의 상세 정보, 사용된 약물, 결과, 그리고 강민석 자신의 음성 녹음까지 있습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성 녹음이요? 네, 그는 모든 실험 세션을 녹음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과학적 발견을 기록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녹음들 중 일부에서 그는 명확하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강민석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증거는 그의 범죄를 명백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강태준에 대한 조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검찰에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정영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거군요.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나혜진 씨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정영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켰어요. 전시회 개막식이 시작되기 전 지우는 잠시 혼자 시간을 갖기 위해 연구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최지연 연구원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주변 지역을 더 조사하던 중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 비행기에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단서를요. 오늘 전시회 후에 이야기해요. 지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곧 맞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누가 그녀를 고아원에 데려다 놓았는지 그 모든 의문이 곧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다른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녀에게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가장 큰 두려움은 네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녀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당신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끝까지 싸웠다는 것을요.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얼음이 녹는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29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진실이 마침내 햇빛을 받아 녹기 시작하는 소리를, 그리고 그 녹은 얼음 아래에서 오랫동안 침묵당했던 목소리들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연구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개막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전시실 입구 위에 걸린 배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9년의 침묵, 나혜진의 이야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처럼 그녀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침묵당한 모든 목소리를 위해 전시실로 들어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이 이제 당신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29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나혜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닌 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기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권력이 자신을 향해 있을 때,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그래도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박지우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침묵당한 목소리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주변에 나혜진처럼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권력에 의해 짓눌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약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켰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침묵당한 목소리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들려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29년 동안 기다린 이야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